황금으로 뒤덮인 신전, 100톤이 넘는 거대한 돌을 철기도 없이 정교하게 쌓아 올린 건축물, 그리고 산 정상에서 발견된 어린아이의 완벽하게 보존된 미라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건 상상을 초월하는 문명이었습니다. 바퀴도, 철도, 문자도 없이 어떻게 1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다스리는 거대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해발 4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서 숨쉬기조차 힘든 그곳에서 이들은 역사상 가장 독특한 문명을 일구어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찬란한 제국은 스페인 침략자들에 의해 단 몇 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제국이 멸망한 지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이 남긴 유적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고,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그 비밀을 찾아 안데스 산맥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잉카 제국의 신비로운 신화와 그들의 찬란했던 역사, 그리고 비극적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잉카 문명이 탄생한 안데스 산맥은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환경 중 하나였는데, 공기가 희박해서 평지에서 온 사람은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고, 화산 폭발과 지진이 수시로 일어나는 그야말로 생존 자체가 도전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잉카인들은 이 척박한 환경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죠. 이들이 세운 제국은 현재의 페루를 중심으로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의 상당 부분, 그리고 콜롬비아 남서쪽 끝까지 뻗어 있었는데, 남북으로 무려 400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영토였습니다. 잉카라는 단어는 케추아어로 통치자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잉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건 약 4만 명 정도의 지배 계층뿐이었고, 이들이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1000만 명의 인구를 통치했던 거죠.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국의 모든 백성을 잉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의미로 바뀌게 된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거대한 제국이 우리가 문명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들 없이 운영되었다는 점인데, 바퀴 달린 운송 수단도, 짐을 끄는 큰 동물도, 철로 만든 도구도, 심지어 문자조차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 곳곳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건설하고 거대한 석조 건축물을 세웠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농업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잉카 제국의 기원은 신화와 전설에 쌓여 있는데, 그 중심에는 전설적인 첫 번째 황제 망코 카팍이 있습니다. 그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존재로 묘사되었는데, 쿠스코 왕국을 세우고 이후 모든 잉카 통치자들이 혈연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연결되는 왕조의 시작점이 되었죠. 실질적인 제국의 확장은 1438년경 파추추티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이자 외교관이었습니다. 파추쿠티의 정복 방식은 매우 독특했는데, 그는 먼저 주변 마을의 지도자들에게 사절을 보내 잉카 제국에 합류했을 때 얻게 될 혜택을 설명했거든요. 최고급 직물 같은 화려한 선물을 보내면서 잉카의 신민이 되면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워질 거라고 약속했는데,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는 무력에 의한 정복이었고, 거부한 지도자들은 전투에서 패한 뒤 자비 없이 처형당했기 때문이죠. 처형된 지도자의 가족 중 일부는 살려주기도 했는데, 그들의 자녀들을 쿠스코로 데려가 잉카의 행정 시스템을 교육시킨 뒤 나중에 고향으로 돌려보내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동화 정책이었는데, 정복한 지역의 엘리트층을 잉카 문화에 흡수시켜 반란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죠. 잉카인들은 자신들의 제국을 타완틴 수유라고 불렀는데, 이는 4개의 지방이라는 뜻으로 제국의 영토 분할 방식을 반영한 이름이었습니다. 4지방의 경계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쿠스코였는데, 오늘날의 연방 수도 같은 역할을 했죠.
파추쿠티의 아들 투팍 잉카 유판키도 아버지 못지않은 군사 지도자였는데 그는 에콰도르와 콜롬비아까지 제국을 확장하면서 이전에 그 지역을 지배하던 강력한 치무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파추쿠티가 페루 남동부 산악지대에 그 유명한 마추픽추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잉카 사회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평등했다는 건데 일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여성도 때때로 토지와 가축을 소유할 수 있었고 상속은 어머니 쪽과 아버지 쪽 모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남녀가 함께 아이를 돌보고 직무를 짜고 요리하고 밭을 일구고 집을 짓는 일상적인 일들을 나눠서 했는데 라마와 알파카를 돌보는 일도 함께 했죠. 이 동물들은 그 땅에서 유일하게 가축화할 수 있었던 큰 동물들이었고 고기와 젖 그리고 겨울에 따뜻하게 해줄 털의 원천이었습니다. 잉카인들의 종교는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신화 체계에 기반했는데 그들은 다신교였고 지역과 지방의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환생을 믿었고 다음 세계를 꽃이 만발한 들판과 눈 덮인 산이 있는 지상 낙원으로 상상했죠. 잉카인들에게 불에 의한 죽음이나 시신의 소각은 금기였는데 시신을 태우면 생명력이 사라져서 망자가 다음 세계로 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시신을 접근하기 어려운 외진 곳에 매장하는 관습을 낳았을 수도 있는데 종종 산비탈이나 정상 같은 고지대에 묻혔습니다. 잉카인들이 선택한 매장지의 기후 덕분에 일부 시신은 자연적으로 미라화되었는데 발견된 표본 중 일부는 얼굴 특징과 머리카락, 옷, 심지어 내장까지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미라의 대부분이 어린이였다는 사실은 잉카 세계의 잔혹한 면을 드러내죠. 이것은 신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인신, 공양이 행해졌다는 증거인데 가장 유명한 잉카 미라 중 하나인 라 돈셀라는 잠든 상태에서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15세 소녀였습니다. 아마도 의식 전에 코카잎이나 발효주를 마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얼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건축은 잉카의 가장 중요한 예술이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잉카 기술자들이 건설한 마추픽추입니다. 주요 잉카 건축물들은 석재 블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맞춤이 너무나 정교해서 칼날조차 틈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죠. 이 건축물들은 접합재 없이도 수세기 동안 견뎌왔고 심지어 지진도 버텨냈습니다. 잉카의 달력은 천문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잉카 천문학자들은 춘분과 추분, 하지와 동지, 그리고 금성의 주기를 기록했지만 마야 달력과 달리 일식을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잉카 군대는 당시 최강이었는데 의무적인 공공 서비스 제도에 의해 어떤 마을 사람이나 농부도 군인으로 징집될 수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싸울 수 있는 나이가 된 모든 잉카인은 전쟁에 나가야 했고 제국의 전성기에는 각 지역이 군대 형성에 기여했죠. 하지만 잉카인들에게는 철이나 강철이 없었는데 무기는 기본적으로 돌과 나무로 만들어졌고 가장 정교한 것들이 굴이나 청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원시적인 장비로는 1528년에 시작된 스페인의 침략에 맞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죠. 1529년 7월 스페인 여왕은 프란시스코 피사로와 그의 형제들이 이끄는 정복자들에게 페루를 정복하고 잉카를 굴복시키는 원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목표는 도시를 약탈하고 천연자원과 금을 탈취하는 것이었는데 스페인 침략자들은 인플루엔자와 천연두, 장티푸스, 홍역 같은 새로운 질병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잉카인들은 이런 질병에 대한 자연적인 면역력이 거의 없었고 대규모 전염병이 잉카 도시 전역에 퍼져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죠. 설상가상으로 잉카인들 사이에서 왕위 계승권을 둘러싼 내전이 벌어지면서
제국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1532년 11월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마지막 잉카 황제 아타우알파를 사로잡았는데 아타우알파는 투옥되어 스페인인들에게 협력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갇힌 방을 가득 채울 만큼의 금과 그 2배에 달하는 은을 스페인인들에게 주었고 실제로 약속을 지켰죠. 하지만 피사로는 그를 속였는데 막대한 재물을 받고도 잉카 황제를 풀어주지 않았고 결국 스페인인들은 아타우알파를 처형했습니다. 잉카 제국은 붕괴하기 시작했고 잉카에 지배당했던 많은 민족들이 스페인 침략자들을 해방자로 환영하며 자원과 토지 지배권을 나누기 위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1572년 마지막 잉카 요새가 정복되고 마지막 통치자 투팍 아마로가 체포되어 처형되면서 잉카 국가의 정치적 권위 하에서의 스페인 정복에 대한 저항은 끝이 났죠. 피사로와 스페인인들이 대륙을 정복하고 통제하게 되면서 그들은 원주민들을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시켰고 하나의 진정한 종교에 따라 그들을 교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잉카 신화에서 비라코차는 남미 안데스 지역의 최고 신이자 전체 우주의 창조자인데 신은 티티카카 호수에서 나타나 세상과 모든 생명체를 창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인류에게 지식과 문화를 가져다준 문명화의 신으로도 여겨졌는데 그의 숭배는 이 지역에서 잉카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반영하며 다양한 안데스 문화로 확장되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비라코차는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고 자신의 손으로 전체 풍경을 빚었다고 하는데 세상을 건설한 후 그는 거인 종족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다루기 힘들고 신의 지시나 명령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피조물들에게 불만을 품은 신은 대홍수를 일으켜 거인들을 쓸어버렸죠. 그들을 대체하기 위해 신은 조약돌에서 최초의 인간들을 창조했는데 그는 그들에게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부여해 세계의 여러 구석에 거주할 다양한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빚어낸 후 비라코차는 그들에게 생명과 구체적인 목적을 부여하고 어떻게 살고 일하고 신들을 숭배해야 하는지 가르쳤죠. 인류의 창조와 교육을 마친 후 비라코차는 필요할 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사라졌는데 때때로 비라코차는 거지로 변장하고 잉카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충만한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신이 가르치려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눈물 어린 눈으로 지상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비라코차 숭배는 잉카 왕권 및 정치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잉카의 신성한 기원에 대한 믿음은 그들에게 통치할 천상의 명령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신들의 세계와 인간들의 세계 사이의 중재자로 여겨졌고 이런 관점은 그들의 권위를 강화하고 사회적 정치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첫 번째 잉카 황제 망코 카팍은 비라코차의 아들 또는 사절로 묘사되었는데 이것은 신과 왕가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선을 그어 잉카 통치자들에게 신성한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잉카 문명은 결국 스페인 정복에 의해 말살되었지만 비라코차는 계속해서 안데스 문화에서 중요한 인물로 남아있으며 오늘날에도 이 지역의 여러 원주민들에 의해 숭배되고 있죠. 마마코차는 잉카의 물의 여신으로 그녀의 이름은 바다의 어머니를 의미하는데 그녀는 물에 대한 권위로 인해 종종 풍요와 정화와 연결되었습니다. 여신은 창조신 비라코차의 자매이자 배우자였고 그들의 자손은 달의 여신 마마킬라와 태양신 인티였죠. 여신은 호수와 바다에서 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역을 관장했는데 특히 페루의 티티카카 호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호수를 마마코차라고 부릅니다. 이 호수가 여신의 화신이거나 그녀의 신성한 거처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파차마마는 안데스의 대지와 풍요의 여신으로 살아있는 대지이자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지는데 종종 산과 대지, 자연 세계와 연결되어 임신한 여성이나 아이를 아는 어머니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자비롭고 양육하는 여신이지만
동시에 지진과 산사태 및 기타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강력한 힘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이중성은 자연이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하다는 안데스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잉카와 파차마마의 관계는 상호적이었는데, 대지를 돌보면 파차마마가 풍성한 수확을 제공하고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파차마마를 위한 의례 의식은 특히 농업 주기의 정점과 긴 여행을 시작할 때 또는 성지를 방문할 때 1년 내내 정기적으로 열렸죠. 잉카 수확 의식 동안 땅을 끌며 긴 빨간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들이 파차마마 수유마마를 의례적으로 구현했고, 전설에 따르면 농부들은 작물을 심기 전에 라마테아를 파차마마에게 바치거나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파차마마 숭배는 오늘날 많은 안데스 공동체에서 여전히 중요한 관행이며, 그녀의 모습은 이후 환경운동의 상징이 되어 지구와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관계의 필요성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마마코카는 안데스 문화에서 수많은 영적 및 의학적 특성을 가진 신성한 종으로 여겨지는 코카 식물을 보호하는 잉카 여신이었는데, 그들은 코카 식물이 영계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고 믿었고, 그 잎을 씹는 것이 신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마코카는 비라코차 신이 창조한 최초의 존재 중 하나였는데, 코카 식물에서 만들어졌고 식물의 성장과 특성을 통제하는 힘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잉카 신화에서 우쿠파차는 지표면이나 바다 아래 죽은 자들의 세계 또는 지하 세계였는데, 폭포와 동굴 또는 땅의 다른 틈새는 우쿠파차와 인간이 사는 지상 세계 카이파차 사이의 소통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이 두 영역 사이 산 아래에는 에케코 신이 살았는데, 그는 보석과 귀금속, 지하에 숨겨진 보물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마마사라는 잉카 신화에서 특히 중요한 신으로 곡물의 여신으로 알려졌는데, 잉카 사람들이 재배한 가장 중요한 작물 중 하나인 옥수수의 여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마마사라는 옥수수의 성장과 풍요를 보장하고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했는데, 종종 옥수수 이삭을 들고 머리 위에 옥수수 줄기가 자라는 여성으로 묘사되었죠. 마추픽추는 가장 중요한 잉카 통치자 중 한 명인 파추쿠티 황제의 명령으로 15세기에 건설된 고대 잉카 문명의 도시인데, 1983년 유네스코는 이곳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고, 2007년에는 이 고대 잉카 도시가 브라질의 구세주 그리스도상과 함께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신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래된 산이라는 뜻의 마추픽추는 페루 우르밤바 강 계곡의 안데스 산맥에 위치해 있는데, 해발 2,400m 고도의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며, 잉카의 옛 수도 쿠스코에서 불과 130km 떨어져 있습니다. 1860년대 중반부터 이 장소가 알려져 있었고, 마추픽추에 대한 일부 기록도 있었지만 도시가 공식적으로 발견된 것은 1911년이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예일 대학교 교수인 하이럼 빙엄이 잉카의 후손들이 피신했다고 전해지는 고대 수도 빌카밤바를 찾아 페루 탐험 중이었을 때 마추픽추를 발견했는데, 빙엄이 도착한 후 이곳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그 자신도 새로운 탐사와 연구를 위해 여러 번 돌아왔죠. 잉카 도시는 길이 530m에 너비 200m인데, 구조는 농업구역과 도시구역으로 나뉘며, 이 두 구역은 해자와 계단, 벽으로 구분됩니다. 발견되었을 때 원래 구조의 30%만 남아 있었지만, 그 이후 여러 차례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죠. 도시 유적에는 집과 광장, 묘지, 성소 등 다양한 장소의 흔적이 있고, 또한 케추아어로 인티와타나라고 불리는 해시계가 있는데, 이는 태양이 묶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계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잉카 도시의 중요한 신성한 지점으로 여겨지는데, 이 민족의 달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의 신전은 원형 공간으로
종교적 맥락과 연결된 또 다른 신성한 장소인데, 이곳은 특별히 이 문명의 신인 태양신에게 바쳐진 곳으로 의식과 희생, 제물이 이 신전에서 행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잉카인들은 그들의 문명에서 높이 평가되는 자연의 요소들에 다양한 공물을 바쳤고, 이런 이유로 달의 신전과 세계의 창문 신전, 주 신전 등 여러 신전이 있었죠. 마마킬라는 달의 어머니로 알려진 잉카 신화와 종교의 핵심 존재인데, 그녀는 달을 의인화하고 여성과 여성 축제의 수호자로 숭배되었습니다. 마마킬라는 태양신 인티의 자매이자 아내였고, 잉카 제국의 신화적 창시자인 망코 카팍과 마마 오클로의 어머니였죠. 그녀는 여신으로서 달을 대표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월경 주기를 상징했고, 농업 의례와 풍요 의식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마마킬라는 농업 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달은 날씨를 예측하고 파종과 수확의 이상적인 시기를 정하는 데 사용되었고, 달의 위상이 식물의 성장과 작물 수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인티는 잉카 신화에서 태양신으로 단순한 천상의 상징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농업, 잉카 정치 조직의 중심축이었는데, 인티에게 바쳐진 쿠스코의 코리칸차 같은 신전은 대단한 화려함으로 지어졌습니다. 특히 코리칸차는 태양신과의 밝고 신성한 연결을 상징하는 금판으로 덮여 있었죠. 태양신으로서 인티는 농업의 필수적인 존재로 여겨졌는데, 잉카인들은 그의 따뜻함과 빛이 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농업 주기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계획되었고, 인티는 작물을 축복하고 땅을 보호해달라는 기원을 받았죠. 인티는 또한 잉카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사파 잉카로 알려진 잉카 통치자들은 지상에서 인티의 직접적인 대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연관성은 통치자의 권위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신성하게 승인된 지도력 아래 제국을 통합하는 수단을 제공했죠. 전사의 어머니로 알려진 마마 와코는 잉카 제국의 신화와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인데, 그녀는 육체적 힘과 영적 힘을 모두 자랑하는 맹렬한 전사이자 신성한 여사제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마마 와코는 전설적인 제국을 탄생시킨 모든 잉카 중에서 가장 용감했는데, 그녀의 맹렬한 명성은 군대를 전투로 이끈 전사의 것이었습니다. 전투에서 그녀의 잔인함은 비할 데 없었고, 적들을 전장에서 갈기갈기 찢어놓아 상대 군대가 싸우는 대신 공포에 질려 도망치게 만들었죠. 그녀는 또한 미래의 잉카 수도가 위치할 쿠스코 계곡의 장소를 표시한 황금 막대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마마 와코는 또한 잉카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중요한데, 당시 많은 문화가 여성에게 부차적인 역할을 부여했지만, 잉카인들은 지도적 역할과 종교 의식 모두에서 여성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전장과 신성한 의례 모두에서 그녀의 힘과 용기, 기술로 마마 와코는 잉카 사회와 종교 구조 내에서 여성의 힘을 상징했죠. 오늘날 잉카의 후손들은 안데스 산맥에 살고 있으며 페루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그들의 전통은 한때 강대한 제국을 형성했던 자부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복 이후에도 인티 숭배는 안데스 문화의 중심 요소로 살아남았고, 그의 영향은 현대 전통과 안데스에서 여전히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기념되는 축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남미 원주민들은 여전히 코카 잎을 사용하는 것을 문화적 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으며, 악소마마는 감자의 어머니로 알려진 또 다른 중요한 여신인데, 안데스 민족의 주식 중 하나인 감자는 영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중요성을 가졌습니다. 감자는 잉카인들에게 높이 존경받았고 신성하게 여겨졌는데, 의식과 종교 의례에 사용되었고, 재배는 악소마마 및 다른 농업 신들에 대한 숭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악소마마에 대한 숭배는 잉카인들이 자연 세계에 대해 가졌던 뿌리 깊은 의존과 존중, 그리고 종종 어려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번성하는 그들의 능력을 반영합니다.